자, 이 귤동리일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려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조선 정조 때 인물이죠. 근데 이 정약용이 정조 사후에 신유박해 사건 전에 이미 서학이라고 하는 걸 숭상한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유배당하는, 정약용이 유배당하는 상황에 처하는 인물입니다. 자, 정조 때 활동했던 인물이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학자죠. 정약용 중상학파야, 중농학파야? 중. 문과 빨리 얘기하세요. 중농이야, 중농. 중농이잖아. 중농입니다. 중농학파 실학자라고 하는 인물인데 정조 사후에 유배까지 가게 되는 인물이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토지를 개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인물이야. 토지를 개혁해서 조세제도를 막 개혁해서 백성들과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사람인데 정조 사후에 유배 가면서 결국 정약용의 꿈은 실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인데, 자, 지금 여기 곽재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정약용의 일화를 귤동리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 곽재구가 시를 썼던 현재 상황이랑 비교해서 정약용이 살던 시대도 그렇고 현재 본인이 사는 시대도 그렇고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괴롭힘을 받는 역사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걸 작품에다 쓴 사람이야. 원래 이 곽재구라고 하는 분은요, 시인이면서 여행 에세이 작가예요. 그래서 이 곽재구 시인의 시를 보면 장소 이동이 많이 드러납니다. 귤동리일박도 마찬가지 장소를 이동하면서 자신이 한반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귤동리라고 하는 장소까지 오면서 보고 듣고 귤동리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정약용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고 그게 현재 본인이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이라고 하는 걸 살짝 비판하고 한탄하고 있는 시를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곽재구라는 사람이 쓴 곽재구의 포구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서 한동안 안 내려왔었어. 그래서 이 곽재구라고 하는 사람은 한반도의 숨은 장소들을 잘 여행했던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실 고발적, 현실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판하고 고발하는 태도는 민족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걸 비판하고 있다. 양심적 지식인, 여기서 정약용과 같은 존재들이죠. 여전히 탄압받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 아흐레 강진 장 지나서 장검 같은 도암만을 걸어갈 때에서 강진 장 도암만 체크해 주세요. 장소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골에는 상시로 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3일에 한 번 장이 열리거나 5일에 한 번 장이 열리거나 7일에 한 번 장이 열리거나 9일에 한 번 장이 열리거든. 그래서 그 중에 강진장은 아흐레에 열리는 장이야. 그래서 9일에 열리는 장이에요. 9일에 열리는 장. 그래서 9일날 열린 강진장을 지나서 도암만을 걸어간다 해서 자, 만 한국지리 하는 사람 없어?
자, 만이나 곳과 같은 곳은 뭐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사실 배우죠. 해안가 지형이죠.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지금 화자가 걷고 있는 장소가 강진장 지나서 바닷가 근처를 걸어가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검 같은 도안만에서 도안만이 생김새가 긴 검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안만이 원관념, 장검이 보조관념 연결해가지고 직유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강진장 시장 지나서 도안만 바닷가 해안을 쭉 걸어갑니다. 언제 걸었냐면 겨울에 걸었어요. 그럼 겨울에 바닷가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어. 그래서 겨울 바람은 차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추웠대. 자, 보시면요. 마음이 더욱 추웠다 그러거든. 그럼 지금 강진장 지나고 도안만 걸어갈 때 화자의 감정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에요. 마음이 더욱 춥다라고 하는 거.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춥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쓰인 표현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화자의 여정이 드러나는 구조, 다른 말로 장소 이동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진장과 도안만 지나서요. 귤동리에 있는 삼거리 주막에서 하루를 묵게 돼요. 자, 이때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고 이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는 앞선 거문고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랑 유사하거든. 그래서 겨울이나 뭐 눈이나 그다음에 뭐 설이나 이런 애들은 그때 당시 현실 상황이 부정적임을 나타내주는 시어예요. 여기서 겨울도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자가 걸어가는 시기도 겨울인 거고 그때 당시 화자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억압적 현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바람이 차다 했죠? 촉각적 심상입니다. 자기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억압적인 현실 상황이에요. 그래서 겨울 바람을 지나가면서 걷는 화자의 마음은 더욱 춥죠. 억압적 현실 상황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음이 춥다라고 해놨거든.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관념이에요. 내면의 정서를 뜻하는 단어죠. 근데 그게 춥대요. 너네 마음이 춥다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있어? 마음은 어디 있니? 마음은 어디 있어? 못 보지, 그치? 알 수 없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애는 눈에 안 보이는데 걔가 춥다라고 해서 촉각적으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이미지화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깃은 왜 세웠을까? 겨울 바람이 차가우니까 그 바람을 좀 막아보겠다고 세운 거예요. 황건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듯 바다 갈 때의 두렁거림은 끝이 없고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의 창검 부딪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억압적인 현실 상황에서 도안만을 걸어가는데 그때 화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바다 갈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갈대가 바닷바람, 겨울 바람에 막 휘날리니까 소리를 내요. 갈대가 막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를 이 사람은 바다 갈대의 두런거림이 끝이 없다라고 표현해. 갈대가 뭔데 두런거려? 이거는 의인법 쓰인 거죠. 그냥 바닷바람에 갈대가 미친듯이 휘날리고 있는 상황을 화자가 본 거고 걔네들이 떠드는 것 같다. 그래서 청각적 심상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갈대 무슨 색이야? 갈색이죠. 그치? 그래서 바다 갈대가 두런두런 소리를 막 내고 있는 바람에 흩날려서 그걸 보고 화자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생각했냐면 황건두른 의적 천만이 진을 친 것과도 유사하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직유법이 쓰이고 있고 원관념은 바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대가 마치 황건을 두른 의적 여러 개가 피어있죠. 갈대는 하나만 덩그러니 있지 않지. 천만이 전쟁을 위해서 진을 친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황건 색채여 쓰였으니까 시각적 이미지. 바다 갈대도 아마 누런색일 거예요.
그 다음에 후두둑 바다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자 보세요. 두 번째로 본 게 바다오리들입니다. 바다오리들이 후두둑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바다오리의 하늘 날아가는 소리에서 뭘 연상하냐? 그날에 황건두른 의적이 천만이 진을 친 그날에 창건 부딪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화자는 지금 도안만을 걸어가요. 추운 상태에서 겨울 바람이 불고 있죠. 바다 갈 때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바다오리들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동학농민운동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갈 때는 마치 황건을 두른 우적 천만이 진을 친 모습과도 같고 바다오리가 하늘 날아가는 소리가 그날 창검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자, 이런 생각은 왜 하냐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억압적 현실 상황에서 민중들이 봉기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화자가 고대하고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연상하고 있다. 연상 체크해 두십시오. 바다 갈 때랑 바다오리를 통해서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걸 이어서 생각하고 있죠. 황건적 두른 의적은 동학혁명 당시에 참여했던 의병들을 얘기합니다. 색채 이미지 황색 썼으니까 쓰고 있고 직유법 쓰고 있고. 자, 후두둑 청각적 심상을 자극해주는 음성상징어 의성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다오리나 바다 갈 때를 화자가 본 거니까 연상의 매개체죠. 그리고 이게 연상의 결과고. 그 다음에 창건 부딪는 소리가 들린다. 청각적 심상. 여전히 여기도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필기가 안 돼 있거든? 근데 갈 때는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땅에 있어요. 바다오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 날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시선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바다 갈 때를 쳐다보던 화자가 자 고개를 들어 올려서 바다오리가 날아가는 하늘을 봤겠죠. 오케이? 근데 요거는 시선 이동까지만 체크해 두시고요. 이건 선생님 그럼 상승의 이미지 아닌가요? 자, 바닷가에는 얘들아 높은 건물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바닷가 근처 만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갈 때가 이렇게 보이면 저기 해안에 수평선 있는 데까지 넓게 다 보여서 하늘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고개를 확실히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근데 바다오리들이 날아간다 그랬으니까 바다오리 기준으로 하늘로 날아가면 상승의 이미지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화자는 바다 갈 때에서 바다오리로 시선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고 바다오리는 상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 오케이? 네, 그리고 바다오리 같은 경우는 동적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죠. 날아가고 있으니까.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 자, 여기부터 이제 정약용 얘기야. 바다오리 바다 갈 때 통해서 의병 떠올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정약용 얘기야. 자, 정약용은 유배당에서 유배길이라고 하는 걸 걸어간 사람이에요. 너네 유배당하면 돈 많은 집안의 자제들은 신납니다. 유배 조건은 자비로 유배 장소까지 도착해서 유배 장소에서 주어진 기한까지 유배당하는 거거든. 우리 집 부자잖아. 유배지까지 도착하는데 기한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은 집 자제인데 전라도까지 가래. 전라도까지 가는 길목에 지방에 있는 내 친구들 다 들려서 보고 가도 상관없고요. 유배 장소에서 내가 돈 이런 거 다 싸들고 가가지고 먹을 거 실컷 먹고 놀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예를 들어 얘들아 제주도로 내가 유배 발령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 배 싹이 없어. 그럼 헤엄쳐서라도 가야 돼요. 이게 되게 극단적인 처벌이야. 어쨌든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 왔던 길을 이 화자가 떠올려요. 떠올리면서 적폐의 땅, 풍찬 노숙의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 그래서 여기서 적폐의 땅이라고 하는 건 조선의 현실, 민중이 고통받아서 결국 봉기까지 일으켰던 조선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풍찬 노숙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 노숙은 뭔지 알죠? 노숙자 할 때 그 노숙이야. 길거리에서 자는 거. 풍차는 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오케이? 바람 이슬 맞으면서 노숙해오면서 유배 가는 길을 정약용입니다. 그 역시 맨발로 살찌끼며 걸어왔을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답변을 원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서리적 영탄이에요. 정약용이 실제로 그렇게 걸어왔는지 본인은 못 봤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정 표출로 보시면 돼요. 쓰러져가는 국군, 국가의 운명이 쓰러져가고 있었고, 해소 기침을 쿨럭이며, 해소는 간단히 얘기하면 기침이야, 기침. 해소 기침은 같은 말입니다. 기침을 쿨럭거리면서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초근목피,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자, 여기 길이 있죠. 강진장 지나서 도안만 지나서 귤동 삼거리 주막이라고 하는 공간 있지. 여기를 화자가 쭉 걸어오면서 현재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억압적 현실이지, 그치? 그래서 그 억압적 현실에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자기가 이 긴 공간을 걸어왔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서 뭘 떠올린 거냐면 의병이 일어났던 시대, 의병이 일어날 만큼 억압적이었던 시대,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정약용이라고 하는 영웅적 인물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나.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정약용이 유배를 당할 때도 이러한 길을 걷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보면 기침을 쿨럭거리면서 길에서 이슬 바람 맞으면서 노숙하고 있는데, 이 정약용은 자신이 걸어오면서 지나온 산천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허름한 불빛이 있는 게 보여. 자, 산과 바다에 불빛이 있다는 소리는 거기 누가 산다는 소리야? 넌 동물이 불 켜고 밥 해먹는 거 봤니? 그러니까 이 산천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중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유배길을 걸으면서 정약용은 산천에 있는 민중들을 바라보면 눈을 부릅떴어요. 이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을 생각하면 자기가 지금 유배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겠지. 그래서 저 백성들이 저렇게 농사를 짓는 땅도 아니고 산천에 가가지고 불 켜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노가 엄청 일어났겠죠, 정약용이. 자, 초근목피라고 하는 건요, 풀, 뿌리, 나무, 껍질이란 뜻이거든. 근데 이게 그냥 풀, 뿌리, 나무, 껍질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민중들이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산천으로 막 쫓겨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토지적으로 토지세가 너무 세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가난해지는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 존재예요. 저 사람들이 산천으로 도망치면 풀의 뿌리와 나무 껍데기라고 하는 걸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부릅뜬 눈, 초근목피 해서 백성들을 생각하면 정약용이 엄청난 분노라고 하는 걸 하면서 유배지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허름한 불빛은 소금 빛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 빛깔이라고 하는 건 투명하니 불투명하니? 불투명해요. 그래서 불투명한 하얀 색깔의 허름한 불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초근목피는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조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덧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여기까지 이제 도착한 거야. 화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도착한 겁니다. 얼굴 탄 주모는 생굴 안주에 막걸리를 내오고. 자, 얼굴이 탄 주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민중을 대변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민중이 길동 삼거리 주막에 내가 도착했을 때 생굴 완주와 막걸리를 내와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화자는 뭐 하냐면 다산한테 말을 겁니다. 그래, 한 잔 들게나 다산. 자기가 이제 귤동리까지 오면서 다산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좀 공감했죠. 그래서 막걸리 먹으면서 다산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바랜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지명수배자 체크해 놓으세요. 이 귤동리라고 하는 공간은 정약용의 지명수배자 전단이 붙어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화자가 귤동리 주막에서 막걸리를 먹는데 게시판을 이렇게 봤더니 정약용의 지명수배자 전단이 보인 거야. 다산 한 잔 들게나 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귤동리는 정약용이랑 연관이 된 지역이란 소리예요. 가까이서 보면 낯익은 얼굴 몇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 가는데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지명수배자 전단 쭉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아주 뜨거운 인적사항을 하나 봤습니다. 자, 여기서 뜨거운 인적사항이 정약용의 삶을 얘기해요. 이 사람 지금 이제 귤동리에 도착해서 주막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다산 한잔 하게나 당신은 참 힘들었겠다. 억압적 시대 현실에서 민중을 위해 살고 싶었겠지만 유배를 가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겠구나 해서 술을 한 잔 이렇게 먹다가 게시판을 보니까 지명수배자 전단이 있어. 쭉 보다 보니까 뜨거운 인적사항이 하나 보이더라. 이제 정약용의 지명수배지죠. 자, 일단 여기까지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한 잔 들게나 다산 해서 다산한테 말 건네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죠. 친근감, 생동감 유발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인용법이지만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적인 인용법이다. 간접화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명수배자 봐봐. 현실이 억압적이잖아. 그럼 억압적인 현실에서 국가의 지명 수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인물일까? 국가가 억압적 상황이라고 하는 걸 발생시켜 놨을 때 거기에 대응한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그 지명 수배자는 부당한 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인물들, 양심적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나 화자 나타났죠. 하나하나 반복법. 그래서 자, 뜨거운 인적 상황 하나. 이것도 별표 쳐봐. 얘는 명사로 시행 종결했다고 하면 안 돼. 명사형으로 시행 종결했다고 해야 돼. 하나는 수사야. 뜨거운 인적사항이라 했으니까 촉각적심상 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명수배자 내용입니다. 정약용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곳이에요. 정다산. 다산 정약용이어가지고 다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호입니다. 호. 정약용의 호예요. 1762년 경기 광주산에서 태어났다. 깡마른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다.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이었다. 김인시와 애절량 등의 시를 썼는데 애민을 빙자한 유언비어 알포로 민심을 흉흉하게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고 천주학을 믿은 천주학의 수괴다. 이게 지명수배를 이제 당한 이유인데, 정약용이 주장했던 것 중에 어떤 토지개혁이 있냐면 시골 땅을 이렇게 우물정자 형태로 다 나눠가지고 공동경작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자라는 얘기를 해. 공산주의자 소리를 그래서 들은 거예요. 시골 땅들을 다 우물정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같이 일을 한 다음에 누구누구 며칠 일했는지 장부를 적어. 그리고 수확하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리고 서학을 믿었죠. 그래서 처벌당한 거죠. 자, 보시면 정다산 1762년 경기 광주산, 이건 뭐냐면 다산 정약용의 출생 연도와 출생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거 지명수배자잖아, 그치? 이름,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니까 나이죠. 나이도 얘기해주고 어디 출신인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정다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 지명수배 누군지 찾아내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지명수배지 저거 집어넣어놨죠.
깡마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요. 다산의 강직한 성품을 암시한다. 얼굴이 깡 말랐는데 눈빛이 날카롭대. 이 사람 성격이 장난 아니겠죠? 암행어사 목민관을 지냈던 벼슬. 자, 그 다음에 김인시 애절량 별표 치세요. 이거 써가지고 사실은 그때 당시 사회에 찍힌 거예요. 김인시는 자기가 경기 지역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 농촌이 너무 피폐하다라고 하는 걸 시로 지어서 얘기하고, 이 애절량이라고 하는 애의 내용도 얘도 시인데 봐. 조선 후기 백성이 과도한 군정은 세금이야. 못 이겨서요. 음경을 잘랐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슬퍼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즉 농촌의 피폐상과 국가 세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를 쓴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백성 입장에서 국가에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명수배를 당한 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는 유언비어다. 아이고. 그래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자생적 공산주의자고 천주학의 수괴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한 권력자 시선에서 바라본 다산 정약용의 죄목들입니다. 근데 화자는 정약용을 그렇게 봐? 아니죠. 그래서 화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김인시 애절량을 지은 이유는 백성들의 삶을 돌보려고 온 거고, 그렇죠? 현선이 여기 늦게 왔어. 일단은 자료 받으시고 수업 영상 찍어놨으니까 보세요. 아직 시 하나 끝내고. 자, 바람은 차고 바람 사이에 톱밥 같은 눈발 섞여치는데, 자, 여전히 바람은 차갑고 눈발이 섞여치고 있어. 정약용이 수배당하던 그 시절과 지금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람, 눈발 다 부정적 시대 상황, 억압적 현실 상황을 암시해주는 시입니다. 톱날 같은 눈발에서 눈발이 원관념, 톱날이 보조관념, 연결어 썼으니까 직유법. 1박 4천원. 뜨겁게 군불이 지펴진 주막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 이제 화자가 있는 장소지. 겨울이니까 뜨끈하게 돈 내고 방을 데펴놓고 있었거든. 자, 그러면 아까는 겨울바람 맞으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차가웠다 치자. 지금은 불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방 안에 있으면 내 마음도 괜찮아야 되지. 근데 화자는 그렇지가 못해. 왜? 여전히 바깥엔 바람이 차갑고 눈발이 섞여치고 있는 억압적 현실 상황이거든. 사람을 사랑으로 시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여 끝내는 쇠사슬에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이래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자긴 따뜻한 방 안에 있지만 바깥의 바람 소리를 타고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스스로 양심과 지식을 사랑했던 그 시대의 지식인들. 그런데 뭐 하고 있어? 쇠사슬에 묶이고 찢겨 있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억압적 시대 현실 때문에 억압당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양심적 지식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시대 현실 때문에 자신은 지금 뜨거운 방 안에 들어와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군불이라고 하는 건 막 봐두시고요. 화자의 내적 고뇌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 그래. 시대와 현실에 대한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 여기 적혀있네요. 그래서 여기 시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한 건 다산의 성품이자 오늘날에도 있는 양심적 지식인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양심적 지식인들은 지금 쇠사슬에 묶이고 찢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군가는 다산이나 양심적 지식인을 얘기하고 청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고, 여기 지금 세모친 애들은 다 부정적인 시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음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다. 그런데 이거 청각적 심상이지만 소리가 부딪힐 수 있어? 안 되죠. 그치? 근데 소리가 부딪히려면 부딪히는 건 촉각이지. 그치?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나한테 부딪혔니 저 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혔지. 그럼 결국 내가 문풍지에 소리가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 뭘로 느껴? 문풍지 손 대고 있을까 내가? 문풍지 떨리는 소리예요 이것도. 바람이 문풍지에 탕 하고 닿는 소리를 내가 듣고 느끼는 거라서 이 부분 좀 애매해. 표현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소리가 부딪혔다라 그러니까 공감각이거든. 근데 상황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나 방 안에 누워있고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 문풍지가 바깥 바람에 떨리는 소리를 내가 누워서 듣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거거든. 부딪히는 소리를.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청각적 심상으로까지만 알아두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 옆에 정리만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쉬는 시간 줄게요. 자,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일어난다. 강진장 9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골장. 그 다음에 도안만 지나서 귤동 삼거리 주막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는 과정 중에 갈대 보고 오리 보고 그러면서 동학 농민운동 생각하고 정약용을 떠올리면서 시대 현실에 대응하려고 했지만 지명수배 당하고 유배당하고 했던 정약용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주막에 와가지고 바뀌지 않는 시대적인 한계, 바뀌지 않은 사회 억압이라고 하는 거 그걸 떠올리면서 여전히 양심적 지식인들은 고통받고 있구나. 그런 현실 때문에 화자는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뭐 귤동 삼거리 주막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말 건네는 형식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 양심적 지식인이 탄압받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를 표출도 해주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도안만은 동학혁명 떠올린 곳이다. 화자가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삶의 모습은 양심적 지식인이나 다산 정약용이 갖고 있었던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민중을 수탈한 탐관오리들이 횡행했던 조선 후기에 유배를 당했던 다산 정약용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부당한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양심적 지식인의 모습이 이거다. 자, 여기까지 귤동리 1박 봤는데 질문 있어? 너네 집중력이 너무 빨리 막 쭈르륵 떨어지는 게 보여갖고 내가 마음 엄청 급해서 빨리 설명했어.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럼.